정말 많은 분이 오셨네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오늘 저까지 이제 3명이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하시는 우리 선생님 2분이 교육과정하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이제 큰 틀에서 우리 학교 교육이 또 혹은 세계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그런 변화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진로나 진학에 대한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대입에 임하는 기본 마음가짐은 어떻게 필요한지 이제 이런 데 대한 말씀을 한 50분 동안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고1, 2 이제 학부모님들이신데요. 지금 이 애들 참 귀엽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이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아직 좀 철부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학교 교육이나 이 대학 입시만 생각하시면은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이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입학 본부장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불안하신가 여쭤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한국의 이 대학 입시는 우리 아이의 인생의 큰 이런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물론 맞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지 말자. 이제 그것보다는 대학 입시를 어떤 목표로 삼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 아이에게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뭔가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우리 자녀의 멘토다. 내가 해주는 것은 일종의 멘토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모든 판단은 아이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것도 따끈따끈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런 데 들으신 내용들을 멘토 입장에서 전달을 해주시는 그러면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또 20대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뒷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우선 이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미 흘러간 교육에 이렇게 목을 매일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과거 산업사회 교육은 이런 동질화 교육이었어요. 이 동질화 교육이란 건 뭐냐면은 이 교육의 초점이 이 영역이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영역이라 그래요. 대학에서의 각 전공 이런 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역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00년 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을 나누어 가지고 각 학교급에서 교육이 다 완성이 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완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이 영역에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이 티칭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산업사회 교육이라고 보시면 이때는 똑같은 걸 가르쳐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줄을 쭉 세우는 이런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완성교육의 대표적인 현상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 졸업장이라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때는 저 사람은 중졸, 저 사람은 고졸, 이런 졸업장, 저 사람은 대학 대졸,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졸업장 그러면은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혜택을 주는 게 이 교육의 기본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이게 쫙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들, 이게 칼럼에서도 기조를 이루고 지금 교육은 이걸 기반 교육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개별화 교육이에요. 이제는 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고졸, 내가 학력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그 다음부터 교육의 기반을 갖는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교 가서 쭉 일어나는 거기에 대한 기반을 갖는 것이고 또 대학 교육은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자기에 맞는 교육을 쭉 디자인을 하면은 학교가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교육이 이렇게 전환이 한 20년 전부터 세계 교육에서 쫙 일어나게 돼요. 이 개별화 교육은 아주 큰 변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티칭 중심이 아니고 러닝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으면 그전에는 위에 티칭이 있고 영역이 있고 가르치면 학생이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동전의 윗면이 이제는 학습이 됐어요. 그 학생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설계를 하면은 교육이 뒷받침을 해주는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의 기본 컨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개인을 이렇게 시스템에 맞췄는데 문과, 이과 그런데 맞췄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학교가 이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엄청 센 게 하나 들어온 게 이 자기 설계 10대 때부터 자기 설계를 하는 힘을 쫙 길러가야 돼요. 물론 뭐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도 마음가짐은 이제는 내 삶을 내 학업을 내가 설계한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때 설계를 너무 그냥 대학 입시까지만 설계하지 말고 대학원 그 이후까지 길게 이렇게 학생이 설계를 하고 그때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은 그만큼 더 좋은 거고 설사 못 갔더라 그래도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자기 설계, 긴 호흡에 자기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개별화되다 보니까 이 소통이라든지 협업 같은 이런 가치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게 교육의 변화의 핵심이다.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맥락에서 도입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러내려고 하는 이 학생의 모습 이걸 인재상이라고 그래서 인재상도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이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분야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의사 그러면은 의술에 뛰어난 의사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똑똑한 사람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쓸모 있는 이게 기준이 돼요. 여기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똑똑한 사람도 인재고 쓸모 있는 사람도 인재라 그러는데 한자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주 제자를 쓰고 여기는 제목 제자를 써요. 그런데 이게 인재상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제주 제자를 안 쓰고 제목 제자를 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기르려고 하는 거는 이 똑똑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가 똑똑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든 그걸 맥락을 잘 읽고 실행을 해서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자질. 그런 자질을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는 역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능력에다가 이 자기 관리,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 설계한 걸 되돌아보면서 고쳐가면서 이제 계속 이런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거나 이 실행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해야 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학생에게 그 아이에게 성장이 쫙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라인은 능력이나 이거는 과거에 이런 성취도로 평가를 해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역량을 보면 이 부분은 이 채점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적합도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적합한지, 어떤 학생이 경제학부에 더 적합한지, 어떤 학생이 이런 반도체에 적합한지 이걸 따지고는 이런 시죠. 이걸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을 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제 하실 때 이런 기반 교육이나 이런 성장 중심 교육은 하나의 학교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죠? 그 다음에 대학원, 이게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서로 협력적으로 학생을 키워보자라는 게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 자유학기제가 뭔지 잘 몰라요. 엄청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아동기 때 초기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자기 설계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 이게 자유학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대입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선택교육과정, 그 다음 대학 입시의 학생부 기반 전형,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우리 교육이고, 이번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진로 연계 교육을 넣어가지고
3학년 2학기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3학년 2학기에 대학교 교육 이렇게 쫙 연계되도록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우리 교육에.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기초교육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기초교육은 그걸 받아가지고 고3 때 그 학생의 실력, 그 성과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나 지금 기반교육은 고3 때 실력 이게 아니고 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힘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대입평가도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죠? 학업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돼요. 그게 이걸 읽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입시가 자꾸 정시에서 수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걸 이게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편제표인데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여기 학생들도 그렇고 이 편제표가 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도 잘 모르셔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이제 이게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다. 이 교과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게 교과예요. 그 다음에 교과 밑에는 수학 같으면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거는 교과가 아니고 과목이에요. 중학교까지는 이 교과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 교육의 중심은 교과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가면은 이 교과가 있고 그 밑에 이런 과목이 있는 거죠. 여기 교과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이거는 교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목이에요. 저렇게 과목을 두는 나라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과목을 안 두고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이 과목은 이 설계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교과의 첫 번째는 이 영역. 수학이 있으면 수학을 구성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런 것들은 영역인 거죠. 이런 영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과목을 만들어요. 과거에는 과목은 영역 이것만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수학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죠? 기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역으로 과목을 만들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일반 선택 속에 고등학교 넣어놓고 영역인데 내용이 좀 어려운 거는 이 진로 선택에 넣어놨어요. 진로 선택.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등급 상대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에 있는 거는 ABC 성취도로 평가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교과를 읽는 핵심입니다. 이 과학2도 영역인데 어려워서 진로 선택에 넣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수능 과목을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수능 과목은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래 돼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역이면서 진로에 있는 이 과목도 수능 과목으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하나 과학2도 지금 수능에 보는 겁니다. 그 논거는 영역이냐 다른 가치냐.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쭉 가면서 영역이 과목이 아니라 관심이 과목이 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 경제, 실용, 가정탐구,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수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 수학을 어디에 적용시키지 하는 이런 관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과목을 만들었어요. 이 과목들은 전부 다 진로 선택에 다 이렇게 넣어놔서 ABC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이런 분류가 과목 편제가 되어 있으면은 요 편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학업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건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 되면 공통 과목은 이거는 기초 학업 역량. 이런 경우는 수학 이거는 그냥 중학교 다음에 전체 기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을 대학이 평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학업 역량, 수학에 대한 일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미적분의 역량, 확률과 통계의 역량, 이런 영역 학업 역량 이런 걸 보는 게 일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은 심화, 기하라든지 과학2 일반 과목인데 좀 더 어려운 과목 이걸 뭘 들었는지 또 이런 진로 관심 그러니까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을 이 학생이 뭘 들었는지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심화 쪽으로 들었는지 진로 쪽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일반 생활 쪽으로 들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진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나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전문교과는 심화 영양보다도 더 심화 영양 2. 그래서 고급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은 게 심화 영양 2고, 또 진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인데, 이 전문교과가 그래서 사실은 애매해요. 고급 수학을 꼭 들어야 되는 것과, 이 고급 수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심화 영양 2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진로 선택에 있는 이 심화학업 역량, 기하는 이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대학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진로 전문교과를 들어서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뭐 대학에 따라서 이 학생은 고급 수학까지도 들었구나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진로 선택까지 있는 여기에서의 학업 역량으로도 충분하다. 그걸 오히려 의미가 있게끔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진로지도. 요즘에는 진로도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이 정답이라는 거하고 반대예요. 정답은 우리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대가 이러면 부모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디자인은 이 학생의 어떤 적성이 어떤 데 있고 꿈이 뭐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애가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해주는 것, 이걸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진로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계라고 보는 거 똑같은 거죠. 이 디자인은 꿈이 진실이 되게 하는 거다.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꿈, 이게 이제 진실이 되도록 쭉 진행되는 그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진로라는 게 결국은 그 학생의 행복 루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게 진로를 디자인을 하자. 적성감사도 되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미리 하나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DNA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고 찾아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이걸 한목에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은 그냥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는 잘하는 것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부러워하는 것만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우리 아이에게 들어있는 게 막 드러나게 돼요. 그걸 종합을 해서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이 준비를 시키고, 잘하는 게 있으면 활용을 하게 하고, 부러워하는 게 있으면은 도전을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의 진로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은 내가 이걸 뭘 해줄 건, 여기가 뭘 해줄 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거 보니까 봉사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디테일한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다 조합을 해보니까 너는 몸속에 의사가 될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진로 디자인이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 진로 효능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진로를 설계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기본 방향이 뭔지, 이걸 이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회 기여 이런 쪽으로 살고 싶다. 나는 반대로 경제적인 힘, 아니야 나는 나만의 웰빙 헬면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그죠? 나은 거고. 네? 그 반대는 이제 아니다, 나는 경제적인 힘 아니면 큰 꿈 추구, 이런 것 4개 중에 큰 하나 방향, 이런 것들을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바꿔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대학의 면접에서도 돌발적인 질문이 들어와도 이 답변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걸 안 해놓으면 그냥 우리 애들은 다 아는 것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당황스러워서요. 그 다음 이런 분야를 하나 택해가지고 삶을 설계를 해나가는 것. 이게 진로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이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의사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직업 명칭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역량이라든지, 우리나라 직업 명칭은 이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합니다. 영어는 그냥 직업 다음에 ER, 독일어도 ER 끝이지만은 우리는 하나하나 고민해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이런 걸 따라서 한자를 다 다르게 붙여놨어요. 이거는 직업 명칭은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나하나에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숫자, 공자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자는 힘으로 하는 이런 뜻이에요. 힘. 사자는 멀리 보낸다는 뜻이고, 가자는 이 창의적인 비법, 그리고 여기 필요한 역량들이 다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를 보다는 이 사자에 관심이, 그죠? 이 사자는 엄청 정교하게 해놨어요. 이 사자의 기본은 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보시면은 하나는 분야 중심, 이뜻, 하나는 이 상대방 중심, 맞춤형, 하나는 나, 자기 중심, 요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역이 있으면은 영역을 그 현대사회는 영역 시대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대표하는 전문가에게 붙여준 게 이 선비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 기사, 변리사, 해결사, 영양사, 조종사 이게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자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줘야 된다. 너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사람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니?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사람이 붙여주는 게 이게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의료계, 목사, 전도사 같은 종교계, 교사, 강사 같은 교육계 여기만 붙여준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는 맞춤형. 맞춤형이라는 뜻은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뭘 바라는지. 의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환자의 공감력이에요. 환자에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발사나 요리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자를 아주 특이하게.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했냐면은 강사도, 대학의 강사는 이걸 붙여주고 사회적인 강사는 이걸 붙여줘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강사는 맞춤형을 할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요리사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데서 이걸 사자를 붙이고, 영양사는 전문가 되니까 이걸 사자를 붙이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분을.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이거는, 이게 근원을 줘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런 데는 이 사자나 이 관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는 자격증으로 관리하고, 이거는 임명장으로 관리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입시를 하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이걸 번역을 할 때 입학사정관을 해야 되는가, 입학사정사로 해야 되는가, 그럴 거잖아요. 입학사정사로 하면은 자격증 제도를 둬야 돼요. 입학사정관이라서 자격증이 없어요. 그게 교수님, 우리 매년 한 100명, 100 이상 내 입학사정관을 운영하는데 항상 총장님이 임명을 매년 해가지고 임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건 입학사정관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거죠. 이런 데 따라가지고 이게 있는 역량들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뛰어난 역량이 뭔지 이걸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하나하나 내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대학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살아남을 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이번에 했던 계약학과, 그리고 계약학과는 대학이 어떤 기업을 위해서 과를 운영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번에 이 계약학과를 보라색으로 있는 것은 이번에 최근에 새로 만든 계약학과들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의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계약학과는 거의 한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에 관심 있으면 거리 가지만은 또 이런 공학이라든지 우리 미래와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쪽에 저희 진로를 정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런 걸 도입을 했어요. 이 계약학과는 그래서 과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줘놓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새로 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과의 정원 외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정원을 가져와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 계약 정원제라는 것을 도입하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또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저도 서울대학교 재직을 뭐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이 서울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엄청 하여튼 이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국에 거의 1,800명 정도. 서울대도 218명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기보다는 순정을 해버렸습니다. 순정. 그래서 이걸 만들고, 또 이거는 뭐 4년 예고제보다는 지금 고3부터 그냥 바로 진학할 수 있게끔 일이 되니까. 아마 이 자연계 입시에 대한 이런 지형이 이것 때문에라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의대 발언까지부터 가지고 자연계 발언이 아주 세기는 하지만은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경제라든지 전통적인 인기 있는 이런 법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을,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또 하나의 큰 과제인데, 그죠? 여기에도 하나 특별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연계하고 인문계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자연계는 오히려 이제는 각 학과들이 이 과목을 꼭 듣고 와요, 이걸 발표하는 이런 식이고, 인문계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듣고 공부 전체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놓으면 돼.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서울대가 발표한 거나 이게 연세대 고려대 여기서 이번에 발표한 거나 이걸 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는 인문계는 없고 자연계만,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한정해가지고 이거는 과가 발표한 거니까 상당히 쓰인 거죠. 꼭 이런 데 관심 있으면은 이걸 들어둬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학력과 통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능 선택 과목에, 그죠? 학력과 통계는 인문 학생들이 주로 듣는 건데, 이게 자연계 수시에서는 이게 이제 권장 과목 필수 핵심 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마다 미적분하고 학력과 통계 둘 중에 한 개를 택해 듣기 한 이런 경우는 수시에 지원하려거나 아이에게 나는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학력과 통계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 원한다 그러면은 이 수학의 세 개, 미적분, 학력과 통계, 기하 이 세 개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해서 이거 하지만 분리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멘토, 성장, 이 세 박자가 이게 맞아야 되죠. 학교교육 활용, 자기관리, 도전과 성과, 이게 잘 맞아야 이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교육이죠. 이때 보면 어떤 학생은 이런 챔피언이고, 그냥 애가 공부하기 힘들하면은 뭐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히든 챔피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성장 일어나면은 이게 쭉 같아집니다. 대학 입시 때 좋은 성과를 내면 되고, 아니면은 이 대학원까지 꼭 넣어가지고 자기 설계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여기에서 이게 상당히 일반화되어가지고 대학원까지도 그냥 이 속에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 제자들도 학부는 서울대 안 나오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잘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도 강하고, 아주 유명한 그 허준희 교수님, 필즈상 받으신, 그죠? 노벨상, 수학의 노벨상 받으신 분도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복수는 했지만 이 대학원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내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뭐가 됐다 끝나지 말고 긴 호흡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쭉 일어나도록, 그죠? 이걸 피드백 고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도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게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걸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돌게 할까? 이게 문제죠, 그죠? 이 정답은 뿌듯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매일 일정량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만큼 이 근육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완수하고 뭔가 기여를 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이제 우영우 마지막 장면도 회전문을 통과하고 뿌듯함이 치는 그거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위해 가지고는 아이가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웬만하게 말로 해주는 칭찬을 잘 안 믿어요. 아시죠? 고등학생 되면은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어요. 내가 칭찬하면 아이가 좋아하면서 뭐 자신감을 갖겠지, 힘들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애가 뭐 말을 하면은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하이파이를 해주는 거, 이런 게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몰래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만큼 이게 자신감을 불어주는 게 없어요. 하이파이 이런 거, 또 뭐 안아주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들을 안아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근데 이거 안아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말 없이 그냥 3초간 학교 가는데 현관에서 안아준다. 이러면은 아이가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면은 그죠? 사랑이 전달이 되고 아빠가 안아주면은 생각이 전달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실망 관리. 뭔가 틀려도 괜찮다.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다. 애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런 걸 틀리면 못하는 거야. 더 이상 안 할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망 관리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뿌듯함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초등학교 때는 이런 환경 습관 이게 중심이었었어요. 이게 근육을 키워줬는데 이게 중학교로 가면 바뀌어버립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학생이냐 일어나지 않는 학생이냐 따라가지고 중학교 가면 학업 이탈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 이거는 이걸 아동기라고 하고 이걸 청소년, 초기 청소년기라고. 지금은 무조건 의지 싸움입니다. 이게 뭐 환경, 습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지를 키워주는 그게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의지를 키워주는 핵심 요소가 이 네 가지더라. 진로의식. 뭐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진로의식이라는 건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뀌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또 자기 결정성. 모든 걸 내가 결정했다. 이 생각을 아이가 갖고 실제로는 부모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실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도와주더라도 말은 우리 영식이는 혼자 잘하니까 뭐 엄마가 해줄 게 없네. 이 이야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절망에 사는 것보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결정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0대 때 자기 결정을 내가 하면서 고교 학점제 과목 선택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거 없어요. 학생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10대부터. 그 다음에 탐구정신. 뭔가를 새로운 걸 타두면서 희열을 느끼는 이런 게 쭉 성공 기대감 이런 게 이 의지를 키워주는 핵심 네 가지 요소예요. 이걸 뭐 처음부터 한꺼번에 잘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이런 걸 만들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우리나라는 참 이 대표적인 이 병목사예요. 병목사회라는 것은 그냥 쭉 달리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지 빠져나가는 이게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병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가면 돼요. 그죠? 일본이나 중국은 중간중간에 이 병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입시를 지나가지고 글을 한번 그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갈 때는 느슨한데 한국은 쫙 가다가 여기서 한목에 그러니까 엄청 그죠? 또 여기에 뭔가 인기과라든지 이 서열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수를 해서라도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 점수 기반 이런 선발이 입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부터 입시라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런 연계 교육 컨셉의 입시가 벌써 한 들어온 지 20년이 됐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역량을 보고 적합도를 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 이것이 오늘날 학생부 기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러니까 역사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 실제로는 2014년에 들어왔지만 꽤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이걸 거슬려 가지고 뭐 수능을 계속 확대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거는 막기 어려워요.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정시 수시가 3대 7로 정시가 7이었는데 금방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경쟁을 시켜 보니까 야, 이 수시가 훨씬 난 거구나 이런 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쫙 올라가면 쫙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한 8대 2까지 수시가 8, 정시가 2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16개 대학은 정시 40을 해두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거는 무리가 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도 이제 억지로 40으로 맞춰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그래프가 참 희한해. 16개 대학이 정시 40을 늘리면은 전국적으로도 정시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시 비율 전국적으로 막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정시가 최하인 해가 되어버려요. 야, 이게 뭐지? 16개 대학은 늘렸고, 그럼 다른 대학들은 다 왕창 수시를 늘려버린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학이 왜 이럴까? 앞으로 우리 대학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그러니까, 그죠? 요거 되면은 다시 이거는 없어지고 수시 비율이 쫙 올라갈 가능성이. 중3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중2부터는 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까 너무나 변곡사이다 보니까 입시를 한 개를 운영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는 이렇게 3분을 해놨어요. 이런 수시가 왜 있고 정시가 왜 있고 정원 왜 전형이 왜 있고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능력주의는 그냥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편적인 학업 역량, 이걸 절차적인 공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서열을 쫙 시켜버립니다. 수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줄을 씌우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0.1이라도 높으면은 컴퓨터가 뽑아주는 이게 수능 100% 전형인 거죠. 영계주의는 그 반대예요. 영계주의는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는, 우리 과에 필요한 과목을 이 학생이 들었나? 이걸 유심히 쫙 보고 기교학부를 지원을 하면서 물리도 안 들어, 이 수능에 물리도 안 택하고 이러면은 적합도에 안 맞는 거죠. 이런 걸 목적론적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공부를 한 애에게 혜택을 주는 걸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원 외, 이렇게 세 가지를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아마 이 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하살표가 2개 있네. 처음에는 이 위에 하살표만 있었어요. 이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을 반영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해서 조화를 이루는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밑에 게 생겼거든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밑에 거 이거예요. 이 말은 정시에도 이제는 학생부를 보겠다, 이건 거죠.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걸 먼저 서울대가 발표를 해버린 게 정시의 교과정성평가라는 것. 이 교과정성평가라는 것은 학생부를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 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수능 점수로 점수만 컴퓨터 입력하면은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합격자가 탁 뽑히가 있는 게 정시였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정시도 이 학생부를 보는 것. 이게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행이 이번에 해보니까 정시에도 상당히 일반고가 좀 비중이 꽤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소고보다는 일반고가 혜택을 좀 받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비교과를 다 보는 거고, 정시의 교과정성 평가는 학생부의 교과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겠더라고요. 아주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요런 모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정시도 학생부, 그러나 수능 비중이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가 평가를 해놓은 것을 대학이 이 복해를 하는 거예요. 해석. 평가는 고등학교가 하고 대학은 해석을 하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주 협력적인 이런 전형. 그렇게 하면은 이 내신 상승 효과가 일어나더라. 이 내신으로는 우리까지 못 들어오는데 해석을 하니까 이 등급도 합격을 하네. 그럼 내신 상승 효과가 얼마나 될까? 옛날에 입학사정관 전형 때는 4등급까지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을 오면서 이 내신 상승 효과는 사실은 좀 줄어들었어요. 한 2등급,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해석의 결과고, 보는 항목은 이런 것들이더라. 학업용, 그죠? 이게 이 4개가 기본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지적인 역량, 즉, 이 교과 부분, 이것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교과 이 부분들이 대학에 오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런 지적 역량 부분, 이게 전국 대학에 보면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따로따로 보는 대학, 서울대처럼 전공 적합성을 학업 능력 안에 넣어가 보는 대학, 그제? 또 세 번째 대학처럼 전공 적합성 속에 학업 역량이 들어있는 대학,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전공 적합성하고 학업 역량이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학교, 이렇게 전공 적합성이 없는 학교, 전공 적합성 안에 학업 역량이 들어있는 학교, 이렇게 항목이 다르면 평가를 달리 해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전 과목 성적이 어떤지 이걸 보편적 학업 역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참여 태도, 그 다음에 이게 자기 공부하는 걸 계속 성찰을 해가지고 되돌아보면서 개선을 해가는가, 2번, 3번 이 두 개를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커요. 공부를 이렇게 자기주도적 탐구. 아, 나는 왜 이게 1.0인데 떨어졌을까? 자기주도적 탐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주도적 탐구, 이 흔적, 성찰 개선. 그 다음에 나머지들, 특히 2번, 3번. 전과목 성적이 좋으면 좋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 깊이 있는 학습의 습관화 대조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적 탐구,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공부는 이게 전부 다예요. 옛날에는 공부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공부를 해나가는데 자기주도적 탐구가 있느냐, 교과를 국어영어 수학을 배우면은 반드시 자기주도적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나 이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과를 배우면은 자기 학생이 자기가 질문을 거기에 던져.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찾아보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탐구예요. 두 번째는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크게 문제사항을 그 학생이 하나 설정을 해요. 그래가 거기에 대해서 국어에서 답을 찾아보고 수학에서도 답을 찾아보고, 핀란드 같은 경우 저 해안에 큰 유조선이 자초를 했다,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과목별로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국어는 거기에 대한 시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계산도 해보고,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고, 영어에서는 또 그런 걸 한번 글을 지어보고,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제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은 지금 학습거리들이 많잖아, 그지? 10개가 있다. 그럼 지금까지 10개 학습거리를 외우고 끝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것 속에 다 위에 있는 이 핵심 원리가 뭔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학생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음 교육과정에는 이걸 아예 교육과정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배우면은 이 전체 원리가 뭔지 그걸 파악을 하는 이런 연습, 이런 걸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는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쉬운 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글이 있다. K씨를 오랜만에 만난 어느 남자가 K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동안 변한 것이 없군요. 그러자 K씨가 아 라고 말하면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변했는데 안 변했다 그러니까 그지? 실망하는 아주 쉬운 내용이잖아요. 이런 쉬운 내용을 그냥 평범하게 학습하느냐, 아주 이런 쉬운 것도 깊이 있게 학습하느냐. 깊이 있는 학습은 심화 학습하고는 다릅니다. 난이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쉬운 거라도 깊이 있게. 이게 이 사고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그 작품을 이렇게 이 네 가지, 레벨 1이 있고 4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1 같으면은 더욱 좋게 변했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한 실망, 일모라든지 능력, 나쁜 버릇을 고쳤는데 이러면은 이야기하면 이건 레벨 1이에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이 변화라 그랬는데 이 변화도 유형이 있다. 개가천선행 유형이 있고 금상첨화행이 있고, 그죠? 그는 개가천선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한 거고, 이거는 플러스를 플러스 2로 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실망의 강도는 어느 쪽에 더 강할까 이런 데 논거를 제시하고, 또 이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걸 문학 이론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이걸 수용 이론이라 그런다. 이 정도로 하면은 레벨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관점을 넣어가지고 학생이 질문을, 변화에도 강도가 있다. 변화가 있고 변신이 있다. 변화는 A가 B가 되는 거고, 변신은 A가 아예 가나다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K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누가 나누는 건지, 질문한 남자도 나누는 건가, 이런 거. 또 문학 이론에서 더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고, 레벨 2까지 가려면은 이런 확장적인 거, 이걸 우리 사이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 교육의 본질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금상첨화는 여기 나오는 거는 성장, 학교가 하는 거는 성장이 있고 성과가 있고 탄생이고 그래요. 탄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게 개가천선이면은 탄생,
또 수용 이론은 학습에 중심 문학 교육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이 전이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단계가 이 지식의 깊이 수준이 보통 고등학교까지는 1번, 2번만 하면 돼요. 1번, 2번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 3번, 4번 이런 게까지 확장을 해나가는 사고를 하는 것 이래 되면 이 친구는 엄청난 자기 탐구적 학습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 끝 나는 다 외워서 풀이 할 수 있어 이래버리면은 학생부가 힘이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배운 게 있으면은 이런 걸 자꾸 맥락화를 시켜놔요. 이걸 교과의 맥락, 국어에서 배운 것을 사이에 한번 적용해 본다든지 이런 팩트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런 맥락화를 시켜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걸 적용을 해보는 그래서 한번 그 교과마다 한 개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에 몇 개라든지 이렇게 맥락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저 배운 게 있는데 정말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과에서는 다른 교과에서는 뭐라 설명되는가 연결을 시켜본다든지 이런 걸 우리 사이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본다든지 또 자기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 많이 다 모두 할 필요 없어요. 몇 가만 해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걸 깊은 학습이라고 이 책에 그렇죠? 이번 교육과정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 이거는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입니다. 거기에 깊이 있는 학습으로 해가지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교과 간 연계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차근차근 이런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 교과를 수학을 배우면은 이 핵심 원리들이 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관심을 넣자. 관심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술적인 사고도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다. 아까 말씀드린 허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인이 되려고 그러다가 수학자가 된 거잖아요. 이런 거죠. 학습 체험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교과에 대한 관심을 적용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넣는 생각처럼. 그러면은 자부심도 생기고 흥미도 생기고 세탁도 풍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심을 넣고 이게 적용, 융합, 활용을 하면은 이걸 탐구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찰 토론 이렇게 나가는. 서울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하면 계단을 올라가는 거 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그냥 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불안하면은 그게 계단 올라가는 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바닥이 안정적인데 이 철봉에 매달리면서 손을 놔버리면 무한정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누가 받아나 줄까? 옆에 아들은 밖에서 그냥 웃고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옆에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등급은 쫙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게 엄청 불안하게 만든 이런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다독거려주고 안정해주고 뿌듯함을 그냥 공부하는 것들이 자신감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너무 초조하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 속에서 아이들을 멘토로서 지도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수 감사합니다.